한때 한국에서 대형마트라 하면은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러스였습니다. 주말이면 장보는 인파로 북적였고 동네마다 익숙한 붉은 로고가 붙어있던 그 마트, 그 홈플러스가 지금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 중 유일하게 법정 관리에 들어간 기업이죠. 그런데 왜 홈플러스만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 사태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오늘은 홈플러스가 어떻게 영광을 만들었고 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홈플러스의 이야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물산이 유통업 재도전에 나서며 대구에 1호점을 열었죠. 삼성의 뿌리가 있는 지역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점 직후 IMF 외환 위기가 터지고 삼성은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야 했는데요. 갓 태어난 홈플러스는 매각 대상으로 밀려났고 이때부터 한국 기업, 외국 기업, 사모펀드로 이어지는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1999년 삼성은 영국 유통공룡 테스코를 파트너로 선택합니다. 51대 49 합작법인 삼성 테스코가 만들어지면서 테스코의 운영기술, 삼성의 자본력,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던 한국 시장이 맞물렸죠. 이 시점 이후 홈플러스는 2000년대 내내 빠르게 확장합니다. 핵심 상권에 매장을 내고 중소유통업체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우고 테스코의 글로벌 노하우로 시스템도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홈에버 36개 점포를 한 번에 인수하며 홈플러스는 총 102개 매장을 갖게 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대형마트 3강 체제를 사실상 완성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전성기 속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삼성 지분이 빠르게 줄고 2011년 테스코 100%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회사인가, 영국 회사인가라는 인식 논란도 있었습니다. 테스코 단독 체제의 홈플러스는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실험들을 시도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지하철 가상 스토어, 대형마트 기반 알뜰폰, 플러스 모바일, 편의형 소형 매장, 365 플러스 등.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실험들은 화제성은 있었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구조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한국 유통업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온라인 쇼핑의 폭발, 모바일 장보기의 일상화, 쿠팡 로켓 배송의 등장, 대형마트의 미래가 단숨에 달라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 변화 앞에서 선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 장면은 2014년 테스코 본사에서 회계 부정 스캔들이 터지며 전 세계 사업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홈플러스는 매각 리스트에 오릅니다. 테스코가 바라본 홈플러스는 빠르게 현금화해야 하는 자산이었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한국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였습니다. 2015년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브랜드의 향후 10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MBK는 자기 자본보다 훨씬 많은 빚을 끌어오는 LBO 방식을 선택했죠. 쉽게 말해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홈플러스를 산 구조였습니다. 이 방식은 인수 직후부터 기업에 막대한 금융비용을 얹었고 홈플러스가 벌어들이는 돈 상당 부분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MBK는 핵심 자산인 점포 부동산을 매각하는 세일앤리스백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요. 점포 20여 개를 매각해 약 4조 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그 매장을 다시 임대해 운영하는 방식이었죠. 단기적으로는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정 임대료라는 무거운 비용이 기업에 남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온라인 전쟁이 본격화된 바로 그 시기와 겹치는데요. 홈플러스의 전략이 성장이 아니라 부채 상환에 맞춰지면서 시장 변화에 투자할 여력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로 체질을 바꾸고 롯데는 온라인 백화점 슈퍼를 묶는 대규모 통합 전략을 펼쳤죠. 그 차이는 곧 숫자로 드러났는데요. 매출은 어느 정도 버텼지만 영업이익은 줄었고 임대료와 이자 부담은 매년 무겁게 쌓였습니다. 2015년 MBK가 인수할 당시 약 140개였던 매장은 점차 줄어 2025년엔 125개 수준만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수익을 만드는 엔진 자체가 작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조적 부담은 2022년 이후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데요. 4년 연속 영업 손실, 총차입금 급증, 신용등급 하락 압박, 홈플러스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말까지만 해도 겉으로는 다른 대형마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모두가 온라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신용등급 하락 통보가 이어졌고 실제 등급이 내려가면서 자금줄이 막힌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며칠 사이 홈플러스는 기업어음과 단기채에 이어 820억 규모의 자산 유동화 단기사채까지 추가로 발행합니다.
시장에서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위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단기 자금을 계속 끌어쓴 것 아니냐? 그리고 3월 4일 새벽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 유동성이 위협받아 선제적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지만 채권단과 투자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나? 이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선택 아닌가? 이날을 기점으로 홈플러스 사태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회생 신청 이후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의 단기채 발행 과정 전체를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4월 28일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와 MBK 관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합니다. 전 현직 홈플러스 CEO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요. 일부 임원은 출국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2025년 6월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와 동시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가전 M&A를 공식적으로 허가합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인데요. 다시 말해 법원은 홈플러스는 빨리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 과정에서 MBK는 보유하고 있던 홈플러스 지분 약 2조 5천억 원을 전액 상각합니다. 즉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1월 첫 번째 공개 매각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단 한 곳에 인수 희망자도 나타나지 않았죠. 유통업계가 분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부채와 임대료 부담, 온라인 경쟁력 부족, 진행 중인 형사수사에 더해 오프라인 유통 침체, 규제 리스크, 인건비 고용 승계 부담까지. 리스크는 확실하지만 기회는 거의 보이지 않는 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법원은 회생계획 제출 기한을 2025년 12월 29일로 연장하며 어떻게든 다시 한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더 큰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었는데요. 2025년 중반을 지나면서 기업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 바로 협력사들이었죠. 초기에는 단순한 납품 지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1월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했고 LG생활건강과 동서식품은 홈플러스에 들어가는 물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더 심각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주문해도 제때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진열대는 비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매장 이미지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다가 일부 점포에서는 공과금 납부 지연이 발생하며 전기요금, 보증금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매장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상황은 곧바로 지역 경제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홈플러스는 약 2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력사 근로자, 물류 인력, 파견 인력까지 포함하면 한 점포가 고용하는 사람만 수백 명에 이르죠. 대형마트는 단순한 매장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식당, 카페, 부동산, 교통량, 골목 상권까지 지역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점 같은 존재입니다. 그 홈플러스가 흔들리는 순간 지역 상권 전체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점포 폐점 검토 뉴스가 이어졌고요. 2025년 안에 최소 5개의 점포가 폐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죠.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누구의 책임인가? 그리고 이 사태의 비용은 누가 떠안아야 하는가? 그 중심에는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홈플러스 인수펀드에 국민연금은 약 6천억 원을 투자했죠. 매각 실패와 기업 가치 하락이 이어지면 이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노후 자산에서 빠져나갑니다. 단순히 홈플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사모펀드 규제, 투자자 보호, 공적 자금 관리 문제로까지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수조 원대 자산을 굴리는 국내 대표 사모펀드지만 지금은 금감원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되면서 거대한 부정적 프레임 속에 서 있게 됐습니다. 이제 홈플러스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지는 사실상 3가지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새로운 인수자를 만나 재건에 성공하는 것인데요. 법원 역시 이 방식을 가장 우선적인 해법으로 보고 있죠. 부채 구조를 정비하고 임대료 부담을 줄이며 온라인과 물류 투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수술이 가능해지고요. 하지만 첫 번째 공개 매각에서 인수 의향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매각이 또 실패하고 채권단이 회생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홈플러스는 파산 청산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 충격은 단순히 한 기업을 넘어섭니다. 협력사, 직원, 지역 상권, 국민연금까지 전방위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모두 어렵다면 그 다음 선택지는 몸집을 줄여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법원도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점포 축소와 재편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고 부동산을 분리 매각하며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 홈플러스라는 이름은 남겠지만 지금 같은 전국구 대형 마트가 아니라 규모를 크게 줄인 형태로 생존하게 됩니다. 2025년 홈플러스는 한국 유통업 역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삼성에서 출발해 테스코를 거쳐 사모펀드까지 이어진 30년의 여정. 그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쓰이고 있는 건데요. 과연 홈플러스는 새 주인을 만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형마트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고 정확한 브랜드 이야기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한국 브랜드의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